작은 서점. 복혜의 부인은 콩플랑 집안에서 태어난 늙은 여자다. 그녀는 파리의 생마르소 성박 지역과 라텐 구역 사이에 있는 르브생트 주니브에브 거리에서 40년 전부터 하숙집을 경영해 왔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오늘의 드 발자크의 고리오 영감 첫 문장으로 작은 서점 문 열었습니다. 전직 국수 제조업자였던 고리오 영감은 두 딸이 상류층과 결혼하길 바라면서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내어줍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가 않죠. 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에서 들어보고요.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최현정입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 5988님, 하루의 문을 닫아주는 나만의 서점 첫 문장을 들으며 궁금해하는데 조금만 더 길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셔서 오늘 보통 한 문장만 읽는데 두 문장까지 한번 늘려봤어요. 좀 나요? 그쵸. 어떤 한 작품을 시작하는 그 첫 문장, 작가들이 엄청 고심하면서 쓰는 문장이라면서요. 예, 거의 모든 그 역량을 다 총동원해서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갈 그 작가들을 상상하면서 저도 읽어내고 있는데 조금 짧은 문장인 경우에는 저희가 한두 줄 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 있습니다. 제2의 미생이라고 불리며 많은 직장인들의 공감을 얻었던 베스트셀러 서울 자가의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웹툰 단행본 5권 세트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또 드라마로도 제작이 되었잖아요. 자, 서울 자가의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책 받고 싶은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요즘 서점에는 어떤 책이 나오고 있을까요?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네, 교보문고 온라인 서점 구한회 MD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보문고 구한회 MD입니다. 네. 노벨 문학상 때문에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아는데 좀 괜찮아지셨어요? 네, 이제는 조금 나아졌고요. 좀 진정이 됐나요? 네. 그런데 책 판매는 진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책이 아직도 꾸준히 계속 잘 팔리고 있어서요. 네. 이 기회를 최대한 살려야겠다. 그래서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살리고. 네. 그렇죠. 꺼지면 안 되죠. 지금 이 기세를. 그런데 마케팅을 위해서 계속 네. 크러스노 후르코이 라슬로 소설 읽을만 하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한번 도전해봐라. 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네. 정말 대중적인 작가로 느껴지는 이런 착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또 좀 정반대라 그래야 될까요? 현실을 막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책. 그런 책을 가져오셨어요. 이 책은 아까 딱 들고 오실 때 제가, 그랬잖아요. 별명이 또 아주 많은 책이라고요. 네, 모두 제가 붙인 건데요. 세 가지 별칭이 네. 있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어떤 책인지 한번 맞춰보셔도 좋겠는데요. 오, 네네. 첫 번째 별명은 한국인의 제철 도서입니다. 너무 잘 붙이셨다. 네.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철 도서라고 해도 정말 좋은 별명인 것 같고 두 번째 별명은요? 두 번째는 직장인의 필독서입니다. 이거 역시. 네. 네, 이 책을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읽고 싶든 그렇지 않든 직장인이라면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책이거든요. 네. 따라서 매년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현대인을 위한 수정구슬입니다. 수정구슬. 네. 미래를 예견해 주나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쯤에서 제목 말씀드리면요. 네. 그 트렌드 코리아 2026입니다. 연말이 되면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이 있는데 바로 내년도 사업계획 세우기입니다. 네. 이때 정말 많은 분들이 참고하시는 책이에요. 수정구슬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는 동화 속 마녀처럼 네. 현대인에게 내년도 유행을 미리 보여준다는 점에서 네. 이런 별명을 붙여봤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이 책 안 읽고 이 방송 들으면 이렇게 대충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그 일부만 가지고 왔습니다. 또 그러시죠. 항상. 시간이 없어서요. 네. 10개 다 하기에는. 네. 연말이 가까워온다는 또 증거기도 해요. 내년도를 전망하는 책들이 굉장히 또 많이 나올 때잖아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네. 우선 경제 전망을 다루는 책이 많고요. 그 내년에는 이렇게 해야 돈 많이 번다. 이렇게 알려주는 재테크 트렌드서도 있고 부동산에만 집중하는 책도 있고요. 세계 여러 나라의 유행을 들려주는 책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를 좀 더 세분화해서 뭐 인공지능 추세만 알려주는 책, 네. Z세대가 선호하는 유행만 모은 책, 자영업자를 위한 책까지 수많은 주제의 책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덕분에 이런 트렌드를 다루는 책이 트렌드가 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예. 물론 터줏대감격인 대표 도서는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고요. 저희 집에 책장에도 그 책이 뭐 많이 정리해서 이제 몇 권 없습니다만 쭉 한 칸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인데, 이거 또 제목에 이제 뭔가 코리아가 있고 트렌드가 있으니까 한국인이라면 꼭 갖춰야 될 그 상식처럼 네. 그 트렌드를 좀 파악하는 차원에서 사게 되거든요. 이게 그래도 좀 대체적으로 한국 사회 좀 전체를 전체 경향을 좀 총괄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도, 네. 네. 제목 때문에 네. 정말 모든 주제를 다 다루는 그렇지는 건가? 않지만. 그렇게 네. 저도 생각을 네. 했었는데 매년 읽다 보니까 한 가지 느끼게 되는 점이 있더라고요. 이 책의 대표 저자가 네.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의 김난도 전 교수이고요. 네. 그리고 이분이 이끄는 연구 조직의 이름이 트렌드 코리아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예요. 맞습니다. 네. 두 곳에 모두 소비라는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네. 이처럼 대중이 앞으로 어디에 지갑을 열지 인기 상품과 소비 유행을 예측하는 책입니다. 네. 자연스럽게 대중문화, 일상생활의 유행도 요약을 해주고요. 네. 이 책이 처음 나온 건 2008년 연말이거든요. 네. 올해가 18번째 해예요. 첫 번째 책부터 지금까지 쭉 훑어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점이 하나 눈에 띄더라고요. 네. 첫 번째로 나왔던 트렌드 코리아 2009는 몇 월 달에 나왔는지 혹시 아시나요? 참고로 올해 나온 책은 9월 24일이 출간일입니다. 보통 그때쯤 나와야 내년 전망서니까 팔리지 않을까요? 뭐 그것도 매우 일찍 나왔구나. 뭐 한여름, 한 8월. 그렇지는 않죠. 8월 아니에요? 그러면 9월 10일 막 찍어 그냥. 네. 제가 검색해 보니까 2008년 12월 15일에 나왔더라고요.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요? 그 이후로도 한동안 계속 12월에 나오다가 2012년에 11월에 나왔고 점점 11월 중순, 11월 초, 10월로 빨라지다가 네. 9월에 서점에 깔린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만큼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열망이 더욱 강해졌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네. 세상에 경쟁과 압력이 갈수록 거세지니까요. 네. 계획을 더 빨리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좀 삶의 여유가 적어졌다는 뜻이기도 한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해서 더 조급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이거는 사실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보면 좀 불가능한 거긴 한데 이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과학적인 정보들로 팩트들을 분석해서 하는 예측이기는 해요. 근데 이 트렌드 코리아 지필진이 이 앞날을 내다보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거기 사무실에 큰 수정구슬 하나 네. 갖다 놓고 한다는 소문이 있진 않지만. 네. 정말 이렇게 동화 속 마녀처럼 네. 이렇게 딱 예언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자, 오늘과의 연속선상 위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이미 발현되어 있는 유행 중에서 이거는 내년에 더욱 강화되겠다. 이런 내용을 추리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올해 2025년 하면은 인공지능 AI가 가장 핵심 화두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내년에는 우리의 일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여러 장에 걸쳐서 실제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혹시 구한의 MD님 개인적으로도 이 트렌드 코리아 매년 챙겨 읽으세요? 저도 매년 읽는 애독자 중에 한 명입니다. 좀 도움이 돼요? 어떤 이런 트렌드 파악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일단 다들 뉴스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이렇게 시사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일에 꼭 연관이 없어도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지금 이런 게 유행이구나. 이렇게 훑어보는 것 자체가 재미있고요. 그 트렌드 코리아가 매년 10가지 유행을 소개하거든요. 네. 근데 적어도 한 2개나 3개 정도는 제 일과도 관련이 있어요. 네. 혹은 제가 관심을 가진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책 전체를 완독하지 않더라도요. 그 와닿는 내용 맞아요. 위주로 읽어봐도 괜찮은 책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은 네. 책 내용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네. 약간 쉽고 재미있고 네. 그리고 저도 인상적으로 읽은 내용 중에서 저희 작은 서점 청취자분들도 재미있게 들으실 만한 주제만 몇 개 골랐습니다. 첫 번째 트렌드는 근본이즘입니다. 근본이즘? 네. 우리가 아는 말인 근본 네. 그리고 무엇 주의를 뜻하는 이즘을 합쳐서 만든 말인데요. 이쯤에서 그 트렌드 얼마나 밝으신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혹시 캐대언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그거는 너무 심하시다. 당연히 알죠. K-pop 데몬 헌터스 이거 봤어요, 저. 보셨어요?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요즘. 네. 최근에 하셨구나, 우리 MD님은. 제가 질문이 너무 무리했던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올해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잖아요. 네. OTT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의 줄임말이 캐대언인데요. 네. 이 작품이 엄청난 흥행을 한 덕분에 급격하게 방문자가 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그런데 박물관 안에 있는 기념품 가게는 더 인기라고 해요. K-pop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그 캐릭터를 담은 배지가 있는데 이게 3만 개 이상 판매되어서요. 네. 품절 대란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뮤즈란 단어는 아세요? 뮤즈? 굿즈 말고? 뮤지엄과 굿즈의 그것도 여쭤보려다가 제가 안 여쭤본 건데. 네. 물론 알고 있죠. 네. 아니 네. 뭐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이런 뮤즈 때문에 정말 대박이 났더라고요. 예,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거 그 K-pop 데몬 헌터스 연관 상품 말고도 그 전에도 이제 점점 우리 박물관에서 파는 그 뮤즈들이 관심을 받은 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한동안 막 뭐 살려고 막 웃돈 팔아서 팔고 막 이랬거든요. 맞습니다. 네. 정확한데요. 국립중앙박물관이 2023년부터 방문객이 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기 기념품의 품귀 현상도 몇 년 동안 꾸준히 이어졌는데요. 네. 그렇다면 왜 젊은 세대가 먼 옛날 과거에 관심을 가지는가? 책은 그 이유를 주목합니다. 저도 참 이게 궁금했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네. 뭘까요, 이유가? 바로 박물관에 진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과 박물관에 진짜가 있기 그렇죠. 때문이다. 오. 네. 예. 말씀하세요. 네.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과 인공지능이 상징하는 디지털 중심 세계를 살고 있잖아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에 둘러싸여 있어요. 맞는 얘기네요. 그래서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혼란스러운데 그런 가운데 진짜 중에 진짜인 유물을 직접 볼 수 있는 박물관이 매혹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물론 검색만 하면 바로 박물관의 유물 사진을 볼 수 있는데 진짜 공간에 가서 진짜 대상을 감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직접 경험을 통해서만이 내가 세상에 실제한다는 존재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 디지털에 대한 반발의 영향이라는 그런 맥락이라면 책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현상이네요. 네, 실제로 이 책에서도 네. 유행을 넘어서는 클래식이라고 해서 국내외에서 불고 있는 고전 읽기 유행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마치 박물관의 유물처럼요. 그 오랫동안 시간을 거쳐서 읽히고 있는 문학이니까 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본질과 통하는 점이 있겠다 느끼는 거거든요. 네. 근본 중에 근본하면 역시 책, 그중에서도 고전 문학이니까요. 예. 트렌드 코리아 근본이즘장의 시사점은 2026년에는 저희 작은 서점을 매일 듣고 책을 많이 읽자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런 같은 어떤 선상에서 우리 작은 서점 잘 될 것 같나요? 트렌드 코리아 네. 필자분들에게 한번 물어보면은 네. 아니, 그렇게 전망할 것 같은데요. 구한의 MD님이 제일 잘하실 것 같아요. 느낌 좋죠?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다음 트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유행이 또 인상적이었나요? 다음은 레디코어입니다. 레디는 준비, 코어는 핵심이라는 뜻이니까 요즘 젊은 세대가 준비와 계획을 정말 철저하게 한다는 말이거든요. 네.
혹시 아나운서님은 일정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저 그래도 스마트폰에 일정 적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이렇게 혼동스러울 때는 이제 수첩표고 수첩에다가 뭐 한 주에 정말 너무 중요한 일이 많다 그러면 수첩도 병행해요. 네. 네. 저도 마찬가지로 네. 스마트폰에 적긴 네. 했는데 네. 어떻게 스마트폰에 적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냥 메모장에 적거나 네. 메신저에서 나에게 보내기로 막 저도. 메모하기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레디코 부분을 읽다 보니까 영감을 얻어서 일정 관리 앱을 깔아봤거든요. 네. 네, 진짜 편하더라고요. 일정 관리 앱이 따로 있어요? 네. 기본 앱 말고요? 네,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써봤더니 정말 편해서 이 책을 읽은 보람이 있었고요. 그런데 저는 한참 늦은 거더라고요. 저는 이제 알았는데. 네. 이런 한참 늦은 저와 달리 레디코어 세대들은 네. 개인 일정은 물론이고요. 결혼과 임신, 노후 준비, 콘서트 예매, 그리고 건강 관리까지 뭐든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대로 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내 계획을 짜고 뭐 그거에 따라서 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여유 없고 좀 각박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러면 이런 경향이 왜 생겼는가 배경을 살펴봐야 하는데 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이제 0%대로 전망되고 있고 불확실성 또한 커지니까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최대한 꼼꼼하게 짜고요. 네. 극단적인 효율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우연과 실패를 통해서 얻는 교훈 또한 소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삶의 빈칸을 꼭 꽉꽉 채워 넣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보충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더 되면 한 대여섯 개 더 듣고 싶은데 마지막 트렌드 하나 더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은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건강지능 HQ입니다. 과거에는 지능 IQ와 감성지능 EQ가 중요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건강지능 HQ가 떠오른다는 뜻입니다. 네. 왜냐하면 기대 수명은 갈수록 길어지는데 여기에 맞춰서 삶의 질 또한 좋게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건강관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일반 대중도요. 전문적인 과학적 의학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그 음식을 볼 때 성분표까지 자세하게 따져보면서 몸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네. 어쩌면 이것 역시 앞서 말씀드린 레디코어와 연결되는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네. 이게 사실 뭐 건강을 중시하지 않았던 때는 없었는데 HQ라는 또 단어가 이렇게 생길 정도로 그러니까 뭔가 10대 트렌드 중 하나로 꼽힐 정도라니까 사실 되게 반가운 일이기는 해요.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반갑고 중요한 한편으로요. 네. 그런데 이 경향은 왜 생겼을까? 책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빠듯한 현실 속에서 되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왜 그렇게 분석을 하세요? 그래요? 아주 그러니까 네. 그 일부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네. 일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렇다면 내 몸 하나라도 잘 간수하자 이런 심리가 작용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 미천 하나라도 든든히 좀 잘 챙겨보자. 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아주 일부의 분에서는 아닙니다. 네. 뭐 일리는 분석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우연인데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세 가지 트렌드가 네. 근본이즘, 네. 레디코어, 건강지능 HQ인데 이 소개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약간 지친다, 네. 불안하다, 뭐 불확실하다 이런 단어가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모두 좀 이렇게 생활의 활기를 이 책을 읽은 다음에 반대로 생활의 활기를 얻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음이 안정되는 최고의 방법은 역시 독서다. 독서다. 네. 이렇게 2026년을 네. 준비하는 네.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확실히 이게 다르네요. 지난해의 2025 트렌드 코리아는 제 기억에는 무슨 뭐 육각형 인간, 그러니까 뭐 완벽을 추구하는, 그다음에 뭐 도파민, 막 이런 좀 자극적으로 막 정말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잖아요. 내가 항상 이렇게 그 전진해야 되고 나를 갖춰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이런 것. 제시어들이 많이 나왔다면 올해는 뭔가 좀 위로해준 내년에는 뭔가 우리를 위로해주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건강을 좀 챙기고 그 불안을 해소하는 그런 트렌드에 좀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 매년 좀 다른 게 확실히 있네요. 네, 그리고 제가 그 부분에 맞춰서 오늘 말씀드린 게 있고요. 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다른 키워드들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더 종합적으로 예를 네. 들면 인공지능 키워드가 꽤 많거든요. 그래요? 한번 전체적으로 봐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6년 트렌드를 전망하는 책 김난도 교수의 연구팀이 낸 트렌드 코리아 2026 읽으시면서 내년 계획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고안의 MD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우리의 마음을 저미는 명작. 오랜 시간 살아 숨쉬며 여전히 불타오르는 명작. 앞으로 그런 명작이 될 거라 여겨지는 작품까지. 최민석 작가가 아끼는 명작 이야기, 작은 서점에서 풀어봅니다. 소설가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네,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소설가 최민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자 8911 뒷번호 쓰시는 분께서 저도 불문과 학생입니다. 그래서 최민석 작가님 시간을 즐겨 듣고 있어요. 프랑스 문학 나올 때 특히 귀가 쫑긋해집니다. 불어 발음도 아주 좋으십니다 했어요. 아, 부끄럽습니다. 저 발음 늦게 배워서 그저 그런데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우리가 이름만 불문학이고 네. 그냥 다 다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뭐, 근데 예. 아무튼 불문과 학생께서 이렇게 불문학 코너를 들어주신다는 사연을 보내주신 오늘 마침 우리가 네. 프랑스 소설을 다루기 때문에 네. 이 코너명과 네. 사연과 선정 작품까지 딱 맞아떨어져서 좀 기쁘네요. 오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아유, 예. 아니, 발자크의. 물 못 만났습니다. 오늘 고리오 영감인데, 이제 저도 살짝 읽고 왔어요. 저는 예전에 내가 분명히 학교 다닐 때 언젠가 읽었겠지 하고 다시 봤는데,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작품이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이 작품을 재밌게 읽었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한 독서가인 거거든요. 제가, 아니에요. 너무 순수하고 도화지처럼 하얘서 그런 것 같아요. 목노주점 읽었을 때 그런 느낌 있잖아요. 왜냐면, 네. 그러니까 목노주점은 저는 인정을 해요. 재밌어요. 네. 근데 고리오 영감은 결론부는 굉장히 격정적이고 재밌지만 네. 초반과 중반부는 이 소설이 좀 발자크의 고얀 심성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챕터가 없고 난 재밌었대는데 왜 그러지? 단락 구분도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읽기 되게 힘들다는 평이 많은데. 근데 외젠, 청년의 막 야욕이 출세욕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뭔가 저랑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외제는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에요. 네, 전 그건 인정합니다. 외젠이 네. 매력적이어서 되게 재밌었어요. 네. 아유, 진땀나네. 재밌다고 해도 뭐라고 하네.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사실주의 프랑스 문학을 제가 보니까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서야 취향을 좀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고리타분한 거 추천한 거야? 그런 반응이 아니라 이런 것까지 재밌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감사해서 몸둘 그래요?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유, 오늘 작가 발자크를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자크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서 오늘은 작가 소개를 좀 길게 할게요. 네. 발자크는 19세기를 대표하는 작가인데 이 19세기를 대표하는 작가답게 정말 19세기를 단 하루도 놓칠 수 없다는 듯이 18세기 끝에 태어났습니다. 1799년. 1799년? 네. 이때 태어났죠. 네. 그런데 이 발자크 엄마가 자녀에게 좀 무심한 편이었어요. 네. 그래서 발자크를 낳자마자 유모 집에서 기르게 하고 조금 크니까 나중에는 수도원 기숙학교로 보내버리죠. 네. 그러고서는 애를 만나러 안 갑니다. 약간 유럽의 당시 엄마들 육아 방식에 좀 이런 게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 아이들한테는 큰 상처인데 네. 작가들은 이런 걸 또 언젠가는 마음에 두고 소설에서 쓰지 않았을까 그렇죠. 싶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다 담아두죠. 네, 다 담아서 네. 소설로 다 이제 풀죠. 복수? 그래서 골짜기의 백합이라는 소설을 보면 네. 주인공의 엄마가 굉장히 매정하게 묘사가 돼요. 근데 이 소설이 사실 발자크의 어느 정도 자전적인 요소가 있는 소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복수를 한 거죠. 네. 아무튼 그러고 이제 우리 나이로 15살쯤 됐을 때에 가족이 파리로 이사를 옵니다. 네네. 그래서 발자크도 파리에서 공부를 하죠. 그리고 이제 소르본 대학교에 법학과를 다니다가 중퇴를 해요. 법학과 출신이에요. 네. 아무튼 이런 학업 배경을 바탕으로 법률사무소에서 일단은 일을 시작하죠. 요런 또 어떤 본인의 경험도 소설에서 잘 써먹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는 뭐 척하면 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발자크 소설을 보면 주인공들이
법률 문제 때문에 위기를 자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위기를 모면하는 지혜도 법률적으로 많이 발휘를 하고요. 네. 아무튼 그러다가 발자크는 법률 지식은 쌓았지만 이걸 법률가로서가 아닌 네. 소설가로 써먹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작가가 되는 길을 네. 걷는 건가요? 사실 발자크는 애초부터 문학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법대를 부모 때문에 간 거였죠. 그래서 이제 첫 작품인 운문비극, 그러니까 산문이 아니라 약간 시처럼 쓰여진 비극, 네. 크로메를 비롯해서 몇몇 소설을 발표를 하는데 네. 이때는 별로 주목을 못 받습니다. 무명 생활이 제법 길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의 발자크는 돈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인쇄 사업을 시작을 하죠. 돈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네, 나중에 프로필 들어보면 피츠제럴드처럼 돈을 펑펑 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돈이 없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 돈을 벌자 그러면서 이제 인쇄소를 차리죠. 인쇄소 겸 출판사를 1825년에 차리는데 이게 너무 안 됐나 봐요. 네. 2년 만에 쫄딱 망합니다. 그래서 빚을 엄청나게 지게 되고 이때부터 평생 빚에 쫓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 인쇄소 사업이 자충수가 된 겁니다. 네. 그러면서 결국은 빚을 갚기 위해서 다시 문학의 길로 돌아오죠. 근데 이게 문학의 길도 사실 돈을 버는 직업은 아닌데 소설 다시 쓰면 그 자체가 또 생활이 엄청 힘들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분야에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미친 듯이 다작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벌려고 정말 미친 듯이 씁니다. 네. 이 당시에는 소설 분량에 따라서 돈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발자크 소설이 굉장히 긴 거예요. 그렇군요. 이거는 도스토옙스키도 그랬습니다. 원고수를 도스토옙스키는 빌리는 도박빚을 많이 진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도 일부러 길게 쓴 거예요. 그렇군요. 모차르트도 도박빚 때문에 네. 나중에 곡을 많이 쓰고. 아무튼 그거는 이제 오늘 주제와는 상관없으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고. 예. 아무튼 그러다가 발자크는 마지막 올빼미 당원. 요걸 1829년에 발표하는데 요 작품이 어느 정도 주목을 받으면서 네. 이제 조금 재기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발표한 결혼 생리학. 네. 이 작품이 큰 주목을 받으면서 마침내 인기를 끌게 되죠. 결혼 생리학? 예. 근데 이제 이걸 좀 기억해야 되는 게 네. 이 작품이 여성들의 심리를 굉장히 잘 포착했어요. 네. 그래서 발자크가 이때 여성 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네. 전국이 아니라 유럽 각지에서 여성들의 팬레터를 네.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거의 어깨에 힘 빡 들어가는 그렇죠. 그런 시작의 시점이군요. 고생 끝에 그래도 낙이 왔네요. 네. 이 허영덩어리인 발자크가 허영덩어리. 발자크 진짜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네. 컴플렉스와 허영덩어리거든요. 이게 끝과 끝은 다 네. 있잖아요. 네. 컴플렉스가 심하니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막 허세를 막 부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랑을 받으니까 네.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아는 발자크의 기행들이 막 시작되는 겁니다. 네. 발자크는 원래 귀족 출신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 귀족을 상징하는 그 드, 영어로 치면 오브인데 오노레 드 발자크. 귀족들은 네네. 자기 이름에 드를 넣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최민석이 아니라 네. 뭐 경주의 최민석 뭐 이런 식으로 예, 예. 내 가문을 드러낸다고요. 자기 혼자 진짜 자기 스스로 오노레 발자크 사이에 드를 집어넣습니다. 네. 그래서 오노레 드 발자크 이렇게 된 거죠. 아무튼 이런 인물이 이제 돈을 좀 만지다 보니까 1830년부터는 파리에 그 여러 살롱을 다니면서 네. 아주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깁니다. 오늘 그 대작가의 너무 민낯을 보는 것 같아서 조금. 이거는 뭐 제가 아는 까발리는 게 사실이에요? 아니라 그래요? 발자크 평전에도 나와 있고 많은 그 책들에 이미 공개된 사실이라서 그렇군요. 뭐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내용과 조금 연관이 되면서 전 더 재밌게 네. 느껴지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때 그 빚은 다 갚게 되는 건가요? 그럴 인물이 아니죠. 아니 이렇게 많이 발자크는. 버는데 빚은 빚대로 남아 있지만 현금이 좀 돌기 시작하니까 빚은 뭐 그 정 독촉하면 좀 갚고 이제 막 사치를 하면서 산 거죠. 피츠제럴드처럼요. 피츠제럴드처럼. 네. 그리고 아까 팬레터를 엄청 받았다고 네, 했잖아요. 여성 팬들이 많다고요. 네. 그 중에 우크라이나의 귀족 부인인
한스카가 있었어요. 진짜 한스카 부인. 우크라이나까지 손을 뻗었어요. 네. 근데 처음 편지를 받았을 때 이 네. 한스카는 유부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관계가 발전될 수 없는 그냥 팬과 작가의 사이였는데 서로 이제 그 편지만 주고받았는데 애정이 싹튼 거예요. 네. 그런 시대였죠. 네. 그래서 발자크가 무려 18년이나 기다린 끝에 한스카가 사별을 한 1850년에 마침내 이 한스카 부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와, 이거 18년이나 기다렸다는 거는 이게 지고지순한 건가요? 아니, 돈이 심지어 많았나? 이때 그 발자크가 초혼이었어요. 한스카 부인은 돈이 많았죠. 연상이었을 것 같아요, 왠지. 네. 그래서 이제부터 뭐 고생 끝 행복 시작이냐 그러면 좋은데 네. 발자크가 사실 그동안 너무 빚에 시달리면서 마음고생하고 너무 글을 많이 썼기 때문에 예. 막 몸을 축내면서까지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1850년 3월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러고 5달 말인 8월에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말이죠. 아이고, 왜 이렇게 결혼 후 금방 사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니, 굉장히 뭔가, 이제서 사랑도 이루고 돈도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죽어버리면 이거 참. 그래서 저는 허무한데요? 발자크의 삶이 전혀 부럽지 않고요. 저는 이런 불꽃 같은. 너무 불꽃 같네요. 타오르는 진짜. 삶보다는. 완전히 그냥 한순간에 사그라들었네요. 네, 그냥 아주 가늘고 길게 사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굉장히 긴장감 넘치게 한 사람의 인생을 들었는데, 너무 갑자기 죽어서 좀 너무 허탈한데, 아무튼 기행으로 유명한 작가라 그러셨잖아요. 네. 어느 정도였어요? 뭐 허세도 심하고 사치도 많이 부리는 기분파 작가잖아요. 네. 그래서 늘 파리의 카페에 나가서 귀족들과 뭐 부르주아들과 엄청 술을 마시고 수다를 떨면서 네. 유흥생활을 즐겼어요. 그런데 아까 빚에 쫓겨서 글을 엄청나게 많이 써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발자크는 독특하게도 파리의 카페에 나가서 허세 가득하게 수다를 떨고 오면 네. 집에서 반드시 샤워를 하고 수도복을 입었어요. 뭔가 의관을 정지하는데 좀 그렇죠. 수도복이라 그러면 뭔가 경건한 마음에서. 그 유럽의 그 사제들이 예. 입는 그 모자 달린 갈색 네. 수도복 있잖아요. 네. 그걸 입고 하루에 커피를 30잔에서 50잔 가까이 마시면서 글을 썼죠. 몸이 상할 수밖에 없네요. 잠을 못 잤을 거 아니에요. 카페인 과다 복용인데. 그렇죠. 마감이 있을 때는 거의 잠을 못 잤는데 이야. 늘 마감이 있었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흔히 과장해서 말할 네. 때, 네 피 속에는 피가 아니라 술이 흘러, 알코올이 뭐 흘러. 그런 식으로 이런 거. 얘기를 하자면 발자크의 혈관에는 피가 아니라 정말 커피가 흘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루에 서너 잔도 많다고 할 판에 30에서 50잔을 마셨다는 거는 이거 약간 과장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네. 거의 모든 책들에 나오는 거예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어떤 책에서는 30잔, 어떤 책에서는 50잔. 근데 저는 다 맞다고 보는 게 어떤 날에는 30잔 마셨고 어떤 날에는 뭐 50잔 마셨겠죠. 와. 피츠제럴드도 저번에 소개할 때 네. 피츠제럴드가 의사의 경고대로 술을 끊어라. 네네. 그래서 술을 끊어서 맥주를 하루에 30캔 마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맥주는 흐르는 빵이기 때문에 네네. 술이 아니라. 흐르는 빵, 맞아. 아무튼 옛날 작가들은 이렇게 좀 극단적인 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안타깝다. 이거 좀 건강 관리를 했었으면 몇 살에 죽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이가 몇 살 때? 제가 정확히 나이는 예. 계산해 봐야 되는데 40대에 죽었고.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건강이 많이 나빠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후대 사람들은 발자크가 이런 생활 습관 때문에 일찍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결국 사인은 심장마비인데 피츠제럴드도 사인이 심장마비예요. 네, 근데 네. 이미 몸이 상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심장마비가 왔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때는 그 소설을 읽어보면 막 그 영감이라고 엄청 얘기를 하는데 네. 충격적이게도 어느 순간 그 영감의 나이가 드러나는데 목노주점에서 네. 그 영감이라고 하는데 영감이 40대 중반이에요. 거의 이제 40대만 되면 이제 그쵸 뭐 말년을 보낸다고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생각을 하잖아요. 한 거죠. 우리 네. 어떻게? 슬퍼지는데 갑자기 네. 오늘 그 작품 고리오 영감도 예. 보면 고리오가 네. 영감으로 엄청나게 콜록대면서 나오는데 사실 보면 네. 저보다 몇 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의 나이는 이때랑 비교하면 한 곱하기 그렇죠. 0.7 정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다르죠. 네, 그럼요. 오늘은 정말 작가 소개가
길었네요. 네, 워낙 네. 중요한 작가고 또 독특한 작가라서 좀 길게 소개를 했고요. 네,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죠. 네, 오늘 작품은 일단 1834년과 35년 사이에 쓰였습니다. 발자크가 35살쯤에 쓴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들어보면 막 굉장히 유명해졌으면서 동시에 비 때문에 좀 쪼들릴 때였죠. 네. 네. 그래서 고리오 영감이 빚에 쪼들리는 인물로 나와요. 그렇구나. 네. 다 작가의 생활이 투영되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젊은 남자 주인공 외제는 네. 과거의 발자크처럼 법대생으로 나오고요. 참고로 발자크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면서 빚 때문에 쫓겨다녔기 때문에 네. 여러 이름을 썼다고 해요. 뭐 자업자득이긴 하지만 아무튼 네. 돈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소설에 돈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것 같아요. 돈 거린다 좀 느낌 네. 많이 들었거든요. 네. 주인공들이. 이 돈 때문에 고생하는 인물들이 나오는 장소가 굉장히 또 특이하죠. 네, 소설은 발자크가 다녔던 소르본 대학교가 있는 네. 파리의 라탱 지구. 여기에 있는 한 하숙집입니다. 참고로 네. 이 라탱 지구가 대학가거든요. 네. 제 기억이 맞다면 여기서 이제 라틴어를 썼기 때문에 아하. 이 라틴은 이제 불어로 발음은 라땡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라땡 지구라고 하는데 여기가 물가가 쌉니다. 네, 아무래도 싼 데 대학가니까. 있는 하숙집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발자크가 자기가 제일 잘 아는 동네를 이제 소설 속에 장소를 이제 선정을 한 거예요. 자기가 살면서 겪은 거를 깨알같이 다 써먹어야 돼. 다 써먹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그렇네요. 네. 아무튼 이 허름한 하숙집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모여 삽니다. 가난한 법학도, 몰락한 귀족, 수상한 신사, 그리고 국수 장사로 은퇴한 노인까지 계급과 신분이 뒤섞인 사회의 축소판이죠. 네. 제목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그중에서 그 노인 고리오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고리오 영감은 원래 국수 제조업으로 큰 부자가 됐는데 네.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두 딸에게 모두 쏟아 부었습니다. 네. 그리고 쓸쓸히 하숙집 다락방으로 밀려난 사람인 거죠. 딸을 굉장히 사랑한다는 건 알겠는데 평생 일군 재산을 다 나눠준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갔거든요. 네. 고리오 영감은 그냥 딸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여긴 아버지였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딸들이 조금 인성들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그때 당시에 그 풍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가요? 소설만 보자면 이 고리오의 두 딸 아나스타지와 델핀느는 네. 상류 사회로 이제 시집을 가서 편입이 됐어요. 네. 그러더니만 이제는 아버지를 짐짝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뭐 19세기라고 해도 인간사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접하게 되는데 근데 또 이 딸들이 돈이 필요할 때는 아빠를 찾죠. 그렇습니다. 네. 돈이 떨어지면 아버지를 찾아와서 막 울고 불고하고 네. 그러고 돈을 받아내면 또 등을 돌려버리고요. 이런 근데 생활을 지속하죠. 우리 근데 이 영감님이 또 없는 살림에 딸들이 뭔가 힘들다 그러면 계속 뭐 팔아서라도 돈을 계속 네. 구해서 내주잖아요. 계속 팔아요. 예, 이 고리오 영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살아있는 한 딸들이 괴로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이게 이 영감의 신념이었던 거죠. 신념, 뭐 집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그럴 수도 들었고. 있고요. 네. 고리오 영감은 이제 이런 인물이고 사실 여기서의 주인공은 저는 아까 얘기했던 그 젊은 외젠 이 사람이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 인물은 사실 발자크의 그 젊은 페르소나와 같은 인물인 거죠. 발자크의 자아가 투영된 인물입니다. 네. 외젠 라스티냐크입니다. 네. 외젠 라스티냐크는 이제 대학교에 입학한 젊은 법학도입니다. 네, 그렇게 부잣집 아들은 아닌 걸로 알고요. 네, 일단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인데 네. 뭐 굳이 분류하자면 가정 형편은 그다지 넉넉지 않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야심만은 누구보다 크죠. 네. 그래서 파리 사교계에 들어가서 출세를 하고 싶어 합니다. 네. 고리 영감의 비극과 라스티냐크의 야망이 이게 뭔가 맞물려가는 그런 스토리죠. 네, 그렇죠. 네. 그게 네. 참 재밌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 라스티냐크는 우연히 고리오 영감의 딸인 델핀느와 가까워집니다. 네. 이 델핀느는 어떤 인물이냐면 아버지의 희생 덕분에 이미 파리 사교계에서 자리를 확고하게 잡은 인물입니다. 네. 그리고 라스티냐크는 그녀와 사랑인지 아니면 출세를 위한 수단인지 뭔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모호한 관계를 맺어가죠. 근데 출세욕이 워낙 강한 인물이다 보니까 사랑인 쪽보다는 뭔가 사교계로 진입하려는 수작 정도로 저는 보여졌거든요. 그게 뭐 왔다 갔다 해요. 애매해요. 네. 맞아요. 아무튼 그 인간적인 호감도 품고 있고 맞아요. 출세욕도 간직하고 있고 네. 뭐 이런 이중적인 감정이 외젠 라스티냐크 안에서도 교차하고 네. 독자들 사이에서도 뭐 보는 시각에 따라 갈릴 만큼 발자크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모호하다고 해야 되나 가능성을 열어둔 채로 가능성을 열어뒀다. 썼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하숙집에 수상해 보이는 그 남자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인물도 얘기해야 그렇죠. 돼요. 이 인물 중요합니다. 네. 이 보트랭이라는 인물인데 이 겉보기에는 그냥 하숙집에 묵는 신사 같지만 사실은 범죄자입니다. 네. 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치고 네. 나온 그 전과자인데 복역을 마치고 온 사람이었어요? 탈옥한 사람이었어요? 그 약간 헷갈리는데. 그래서 저도 저는 헷갈리네요. 저는 무슨 신창원 같은 사람이네. 뭐 이러면서 저도 이러면서 사실 봤거든요. 읽은 지 오래돼서 네네. 기억을 더듬으면서 스토리를 재구성했는데 아무튼 네네. 교도소에서 생활하다 나온 사람인데 네. 현재는 자기의 과거를 숨긴 채 지내고 있었죠. 네. 이 인물이 고리오 영감 또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라스티냐크 그 젊은 청년에게 어떤 영향을 주겠네요. 네. 아무래도 젊은이가 영향을 좀 더 잘 받겠죠. 예. 그래서 보트랭은 출세욕이 가득한 라스티냐크한테 접근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엄청난 제안을 하죠. 엄청난 제안 그게 무엇인가요? 사실 이 허름한 하숙집에는 부잣집 딸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 무슨 알고 보면 재벌 2세냐. 거의 재벌 2세 같던데요. 네, 이런 설정인데 네. 아무튼 네. 이 허름한 하숙집에 살고 있는 정체를 감춘 그녀의 이름은 네. 빅토린입니다. 네. 빅토린. 이 빅토린이 지금은 가족과 잠깐 관계가 나빠서 이 허름한 데 지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는 상속녀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런데 그녀가 상속녀가 되기에는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은 뭔가 이렇게 집에서 밉보여서 지금 쫓겨나서 하숙집에 있는 건데 네. 그 장애물만 없으면 큰 돈을 거머쥐는 그런 사람이군요. 네. 가족 중에 누가 장애물이죠? 오빠가 있죠. 오빠. 네. 네. 그래서 보트랭은 직접적으로는 말을 안 하지만 은근하게 암시를 합니다. 네. 빅토린을 유혹해서 그녀를 당신의 여자로 만들면 상속에 방해가 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아니, 너무 오지랖 아니에요? 이 오빠를 죽여줄 테니까 빅토리를 유혹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청년, 라스티냐크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나요? 그래서 라스티냐크가 실제로 빅토린이랑 네. 데이트를 몇 번 해요. 빅토린이 이 남자를 좋아하잖아요. 네, 빅토린 넘어왔어요. 네. 그렇지만 네. 결국에는 고리오 영감이의 딸인 델피느를 택하죠. 네. 라스티냐크가 좀 출세욕은 강하고 뭐 그런 좀 계산적인 것 같지만 그게 막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여기 보면 모진 청년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또 발자크의 자전적인. 그렇죠. 너무 나쁘게 그래서는 안 되는구나.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불쌍한 고리오 영감은 어떻게 되나요? 그 라스티냐크가 이렇게 이제 우여곡절을 겪고 네. 있었잖아요. 그동안 고리오 영감은 딸들을 위해서 네. 뭐 별의별 일을 다 하느라 건강이 더 나빠집니다. 네. 그 와중에 자기는 또 돈을 아낀다고 약도 제대로 안 사 먹고. 네네. 그래서 평생 번 거는 모두 딸한테 준 그에게 남은 거는 그냥 병든 몸뿐입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이 영감은 결국 임종을 맞이하게 되죠. 정말 아버지의 부정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큰가라고 싶을 정도로 모든 걸 다 내줬어요. 정말 건강도 돌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면 나중에 딸들이 정말 땅을 치면서 후회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빠 죄송해요. 그렇죠. 그런데 네, 임종의 순간 딸들이 곁에 있었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리오 영감이 예. 그토록 기다렸건만 네. 딸들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예. 게다가 장례식조차 굉장히 초라하게 치러졌습니다. 네. 이 장례비도 라스티냐크와 그의 친구가 나눠서 부담을 하죠. 그러니까 라스티냐크가 참 본인이 막 간호도 다 해주고 장례도 다 이렇게 치러주고 그럼 장례식에는 나타나야죠 딸들이. 네?
그래서 라스티냐크가 네. 지금 이제 진행자님의 생각처럼 너무 이렇게 막 도덕적으로 접근하는 네. 게 웃기긴 하지만 여기 이 부분에 좀 화가 나더라고요. 고려 영감의 네. 그 딸들한테 네. 장례식에는 제발 와달라 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죠. 사실 또 이제 애인 관계니까 그렇게 네. 얘기할 수 있죠. 이 청년은. 근데 두 딸이 모두 안 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마차만 보냅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이제 라스티냐크 혼자서 장례를 치르게 되고요. 이 홀로 남겨진 고리오 영감의 시신은 딸들의 그 시집간 가문에 문장이 새겨진 텅 빈 마차 2대의 뒤를 따라서 묘지까지 운구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때 라스티냐크는 뭔가를 결심한 듯이 파리의 정경을 보면서 외치죠. 뭐라고 외칩니까? 파리여, 이제 너와 나 둘만 남았다. 그리고 이제 너와 나의 싸움이 시작된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네. 네. 이렇게 맹목적인 사랑을 퍼부은 한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네. 한 청년이 이제 파리의 냉혹함과 사교계의 비정함을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이 청년이 차갑게 변해가는 과정을 네. 이 소설은 그리고 있습니다. 차갑게 변해가는데 또 나중에는 그 딸한테 장례식 끝나고 딸한테 졸졸졸 가더라고요. 그럼 뭐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가서 뭘 할지는 뭐 독자의 상상에 맡기는 거죠. 준엄하게 혼내나요?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고려 영감 이 내용은 그 한 아버지의 비극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 사회 전체의 당시 그 사회 전체의 초상화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19세기 당시 그 파리 사교계에 만연한 출세를 둘러싼 욕망, 네. 그리고 인간 사회의 비정함, 네. 또 계급 사회의 추악함, 이런 면들을 다 응축해서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라스티냐크가 저는 굉장히 매력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약간 그 작가의 자전적인 어떤 얘기를 좀 품고 있는 주인공. 이 사람이 또 다른 소설에 나온다면서요? 네. 마지막에 그 유명한 대사, 네. 파리, 이제 너와 나의 대결이다. 네.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네. 사실 이 라스티냐크는 고리오 영감 이전에 이미 다른 작품에 짧게 등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전에 네. 등장을 했다고요? 라 리조라는 소설에 네. 어린 학생으로 잠깐 나왔었고요. 그리고 고리오 영감 오늘 작품에 나오고 이후에는 잃어버린 환상 그리고 세상의 길 이런 작품에서 점차 더 야망을 쫓으면서 사는 인물이 되고 나중에 국회의원이라는 작품에서는 이미 성공한 정치인으로 나오는 거죠. 네. 어떤 소설이 짧게만 나왔는데 이건 뭐 라스티냐크를 중심으로 한 시리즈가 아니라 네. 발자크가 쓴 다른 소설의 수시로 인물이 이렇게 계속 이거를 그때 인물 뭐 재등장 기법 뭐 이렇게 인물 순환 순환 기법 이렇게 네. 표현을 하죠. 네. 이거를 발자크가 최초로 고안해낸 거죠. 이게 최초예요? 예. 네. 그러니까 한 인물이 이 작품에서는 주인공이지만 네. 다른 작품에서는 조연이고 이런 식으로 네. 그 발자크 월드가 그려지는 거죠. 발자크 월드.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라스티냐크가 여기저기 나오고 또 아까 발자크는 비 때문에 글을 많이 썼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몇 편을 쓴 건가요? 사실 좀 길게 돌아가서 얘기를 네. 하자면 발자크는 원래 아주 원대한 계획을 품고 있었어요. 빚에 쫓겨서 네. 다작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가 프랑스 사회 전체를 다 그려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 원대하다. 네. 네. 그래서 발자크가 그 유명한 기획, 네. 인간극, 라 코메디 휴메느라는 인간 희극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인간 희극인데 이 약간 그 프랑스 사람들은 인간극 좀 그 시니컬한 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 인간 희극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냥 코미디 이 자체를 그냥 하나의 그 블랙 코미디처럼 인간극이라고 네. 번역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아무튼 네. 이 라 코미디 휴메느 인간극을 구상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19세기 프랑스 사회를 총체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 발자크가 구상한 130여 편의 소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발자크가 생각한 등장인물만 자그마치 2,000명이 넘고요. 와. 이 발자크가 생각한 시대 배경은 왕정 복고부터 7월 혁명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발자크는 이 인간극을 작품 성격에 따라서 3부로 나누는데 1부는 풍속 연구, 네. 또 폼을 놓치지 않아요. 이 허세,
연구라고 붙여요. 풍속 연구. 요거는 이제 생활상을 다룬 거예요. 예. 2부는 철학적 연구, 이 삶의 가치에 대해서 다루고 3부는 분석적 연구인데 핵심은 일부 풍속 연구입니다. 이 풍속 연구가 다시 사생활 전경, 지방 생활 전경, 또 파리 생활 전경, 정치 생활 전경, 군인 생활 전경, 뭐 기타 등등으로 나뉩니다. 지금 연구, 전경 이런 단어를 썼지만 소설인 거죠? 그렇죠. 이 안에 소설들이 다 속하는 거죠. 정말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작가네요. 근데 이렇게 본인의 능력을 항상 넘어서는 어떤 그런 꿈을 꾸는 야심가들은 뭔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 술이든 뭐 그쵸 뭐 이성이든. 근데 이제 발자크 같은 경우에는 커피에 술도 많이 마셨겠죠. 커피 힘을 좀 빌었다는 생각이 보면 고기도 드네요. 많이 먹었고. 아 그래요. 네. 아니. 너무 한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삶을 산 것 같네요. 네, 야망이 그렇죠. 너무 크지 않았나요? 그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고요. 네. 그래도 많이 썼어요. 네. 생전에 90여 편을 썼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네, 그야말로 초인이었죠. 그렇네요. 이 발자크가 또 사실주의라는 사조의 대가로 꼽히잖아요. 네. 그 사조를 잠깐 좀 말씀드리자면 인간 세계를 낭만적으로 그려낸 걸 낭만주의라고 하는데 여기에 속하는 게 빅토르 위고입니다. 네. 그래서 레미제라블을 읽어보시면 일종의 할 수 있다는 그런 낭만적인 정신이 있어요. 혁명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을 이뤄낼 수 있다. 비록 이제 실패한 혁명을 다루더라도 혁명의 희망을 거는 거죠. 그런데 이게 플로베르 때에 이르러서는 이런 낭만주의가 당대의 처참한 프랑스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소설이 이렇게 철진한 그 낭만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희망, 낙관 이런 걸 버리고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기 시작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플로베르 때부터 사실주의 문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설은 현실을 재현해야 한다고 믿었고 정말 현실 세계를 옮겨 적은 듯이 아주 꼼꼼하게 묘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걸 더욱 발전시킨 게 발자크입니다. 네, 그 사실주의에 대한 어떤 신념, 그 집념이 좀 대단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사실 발자크한테 잘 맞죠. 왜냐하면 꼼꼼하게 묘사하면 지면을 많이 채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당신은 늘려야 되니까. 분량대로 원고를 받았으니까. 아무튼 뭐 이건 농담이고. 네. 그래서 고리오 영감 그 첫 페이지를 펼쳐보면 하숙집 묘사가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뭐 벽지는 낡았고, 뭐 식탁은 어떠했고, 이게 그 목로주점 첫 페이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리를 하자면 사실주의는 플로베르가 시작을 했지만 발자크가 그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약간 발자크 얘기를 들으면서 에밀 졸라랑도 너무 겹치면서 한 먼 미래에는 저는 두 사람 엄청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후대에 가서는 사실주의로도 부족하다. 현실은 이것보다 더 처참한 마치 시궁창 것 같다. 그래서 더 이제는 그냥 사실대로 옮겨 적는 게 아니라 과학자가 그 연구실에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사실을 재현해야 한다. 이게 이제 자연주의인 거예요. 뭐 자연을 칭송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자연과학자가 접근하듯이 해야 된다. 그래서 목로주 좀 보면 그 첫 페이지에서 또 거기도 그 집이 숙소가 아주 상세하게 묘사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 집에서 나는 냄새까지도 느껴질 정도로 아주 상세하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발자크한테 영향을 받아서 에밀 졸라가 그 인간극의 영향을 받아서 루공 마카르 총서를 기획한 거죠. 맞아요. 이건 이제 루공 가문과 마카르 가문의 이야기고 총 20여 권이고 에밀 졸라는 그래도 20여 편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프랑스 작가 그 누구라도 발자크에 비하면 뭐 욕망이나 업적이나 심지어 체중까지도 다 세 발의 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수 보내고 싶을 정도로 오늘 정말 불문하게 진술을 오늘 보여주셨어요. 역시 전공자라서 다르다. 그렇죠? 부끄럽습니다. 발자크와 오늘 그의 대표자 고리오 영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가시기 전에 여기 딱 어울릴 여운을 함께 좀 느낄 곡을 좀 붙여주고 가시죠. 지금 가을이잖아요. 제가 가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딱 좋을 때인데 이게 금세 사라질 걸 생각하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붙잡고 그래서 싶죠.
사라져가는 이 시기에 하루하루가 소중해서 이걸 좀 붙잡고 싶은 마음으로 네. 베리 매닐로우의 When October Goes 10월이 갈 때 네. 골라왔습니다. 아직 조금 남았으니까 지금 하루하루 1분 1초 열심히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진짜 너무 알찬 내용 감사드립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발자크의 소설 고리오 영감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최민석 작가님의 추천곡 들으면서 최민석이 불타는 문학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서점도 오늘 문 닫겠습니다. 인사하시죠? 맥시 보크.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